오늘 이게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에요. DC vs Marvel Superhero. 이거 세 개만 봐도 벌써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네, 상표 등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상표 등록 변호사였어요. 지금은 잡다하게 하고 있지만 근데 당시에 제가 상표 등록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걸 어저께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상표 등록 변호사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슈퍼히어로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과연 누가 만들어냈고 뭐 누구 것인가, 그죠?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해보셨을 거예요. 뭐 애플 컴퓨터. 근데 언제부터 사과가 컴퓨터에 이런 브랜드를 가지게 됐지? 그러면 이제 애플이란 단어를 다른 컴퓨터 회사들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평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굉장히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드마크, 영어로 발음하면 트레이드마크 101.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101이 붙으면 일단 무조건 이제 첫 수업이라는 기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의 뭐 첫 수업이다. 그러니까 상표 등록 첫 수업, 뭔가 기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제가 상표 등록 변호사가 된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바로 상표 등록 얘기를 하면은 지루해서 다 갑자기 잠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은 non-profit law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non-profit이란 뭐냐면 자선단체예요. 비영리 재단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살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재팬타운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노인분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복지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인분들이 뭐 연금도 받아야 되고 뭐 소셜 시큐리티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받아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도대체 내가 뭘 받을 수 있지? 혹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오신 분들은 이민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민을 오긴 왔는데 뭐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실 때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뭐 리타이어 하시고 은퇴하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도우미를 정부에서 또 주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그런 거 도우미 헬퍼라던가 혹은 뭐 또 밥도 하루에 한 번씩은 배달을 집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신청을 하면 해주는데,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걸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민 관련해서나 아니면 나의 뭐 아이디 관련해서 뭐 변호사님들을 만나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때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non-profit law를 공부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프로보노, 그러니까 돈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저희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면 그분들이 진짜 아까 첫 화면에 슈퍼히어로처럼 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너무 해결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적당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언젠가 법을 하게 되면은 저런 non-profit law를 해가지고 이런 자선단체, 뭐 비영리 재단 이런 곳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로스쿨을 갔는데 첫 학년 이제 1학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거 들어요. 똑같은 거 듣는데 2학기 때 수업 하나를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게 이제 IP law라고 해가지고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법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IP Survey라고 그래가지고 뭐 원래는 IP 한 분야씩을 배우는데 그거는 그 수업은 전체를 다 약간 가볍게 훑는 뭐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의 교수님이 데이비드 프랭클린 교수님이었어요. 검색하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분이 그 맥카티 인스티튜트라는 곳의 디렉터셨어요. 근데 이게 지적재산 관련된 이런 논문이나 페이퍼를 많이 퍼블리시하는 그런 인스티튜트예요. 굉장히 저명한 그런 곳이고, 근데 거기에 디렉터로 계셨어요.
네, 잘 몰랐지만 이제 처음에 딱 수업을 들어갔는데 생긴 게 너무 로빈 윌리엄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딱 반했죠. 와, 이 선생님이 너무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그 로빈 윌리엄스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이 진짜 에너지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표 등록이나 뭐 이런 지적 재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밑에서 한번 리서치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분이 막 이제 논문 발표하고 뭐 이런 걸 하신다면은 뭐 페이퍼를 쓰신다면은 그 밑에서 약간 알바하고 싶다. 그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Tangible property versus ideas. 근데 이게 뭐냐? Tangible은 뭘까요? 만져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property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져지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휴대폰일 수 있죠. 휴대폰일 수 있고 뭐 물병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는 뭐냐? 아이디어는 그냥 내 아이디어, 상상, 뭐 내 머릿속에 있는 잡히지 않는 것, intangible한 거죠. tangible하지가 않은. 안녕하세요, 안질리나님.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았어. 그러면 tangible property랑 아이디어랑 뭐가 제일 큰 차이점일까요? 뭐가 큰 차이점일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곳에. 예를 들어 물병을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병을 들고 있으면은 안젤리나 님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손에서 뺏어가야 들 수 있죠. 내가 내 휴대폰을 들고 있어. 그럼 이거는 내 손에만 있잖아요. 지금 뭐 제스민 님 손에 이걸 잡힐 순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어떻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 잡힐 수 없는 모두가 동시에 공유 가능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재산화하느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내 거라고 말을 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직접재산법의 기본이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아이디어를 공유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 것이라고 클레임을 하고 남들이 그 말을 듣게 만들고 또 이걸 보호를 받지? 어떻게 보호를 받겠어요? 그죠? 법으로. 어떻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지적재산의 세계구나.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한국 상표법이랑 미국 상표법이랑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미국 상표법은 좀 더 세세하고 막 이래요. 에스님이 난해하다고. 난해할 수 있지만 이게 약간 철학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난해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난해하기 때문에 더 재밌고, 난해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빨라요. 네. 변화가 빠르고, 미국은 이제 헌법 같은 게, 지난주에 제가 헌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헌법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응용하느냐는 사실은 사람에 따라,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트레이드마크법은 조금 더 응용이 좀 더 유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AI한테 시키면 막 아트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AI 거냐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뭘 시켰어. 근데 AI가 뭘 만들어냈어. 무슨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 크레딧을 AI한테 줄까요? 저한테 줄까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난해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법이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 사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Statement of Use라는 그 증거 자료를 같이 보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냐면 뭐 웹사이트 캡처하고 근데 뭐 시간이랑 뭐 이런 거 웹사이트 주소랑 다 나와 있게 찍은 뭐 이런 PDF 파일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만 딱 하면 안 되고요. 제품이 팔리고 있는 페이지도 다 자세히 세세히 그리고 뭐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뭐 오프라인 스토어라면 오프라인 스토어도 실제로 가서 막 찍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포스터도 붙여놓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도 찍는다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상표를 등록한 그 서비스, 굿즈 앤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다 증명처럼 다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용주의이다. 그리고 미국의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변호사다. 어쨌든 이 상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미국은 정말로 그 법적 해석을, 법률적인 해석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저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가 한다. 근데 이 likelihood of confusion이 제가 작게 해놨는데, 왜냐면 이제 뭐 이건 뭐 엄청 중요한 사실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딱 뭔가 뭐 이제 출원을 했는데, 그 상표 등록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likelihood of confusion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요, 혼돈 가능성이에요. 다른 상표랑 혼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likelihood of confusion인데, likelihood는 뭐예요? 가능성, 그럴 수 있다. confusion은 헷갈린다. 혼돈이 온다니까는 혼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뭐랑 혼돈이 되냐면 다른 이제 상표랑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빅토리아 레몬이라고 써 있는데, 빅토리 레몬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비슷하게 이 형태를 해가지고 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빅토리아 레몬인가 보다 하고 딱 샀는데 보니까 빅토리 레몬이야. 맛이 비슷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빅토리아 레몬에서 저를 향해서 이제 고소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상표를 빅토리 레몬 이런 걸 등록하려고 할 때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likelihood of confus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어쨌든 이런 해석을 할 때 변호사 자격을 갖춘 상표 심사관이 그걸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점은 미국 상표 출원 대리인 자격은 미국 변호사여야만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변리사가 상표 출원이나 뭐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표 출원을 대리하려면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표 심사관도 변호사고 출원하는 사람도 변호사고 이렇게 변호사들끼리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이게 법률적 해석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때 이제 잔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상표 등록 후 5년 차에 계속 사용 증명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네, 한국에서도 미국이랑 뭐 똑같이 뭐 어쨌든 등록 후에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돼요. 별도로 사용 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등록 후에 5년에서 6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년에서 6년 있다가 갑자기 뭐 아직도 쓰고 있어요. 막 이거보다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10년마다 갱신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넉놓고 있다가 뭐 5년에서 6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을 안 함으로써 상표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맷도리님께서 미국엔 변리사가 없나 봐요. 아니요, 변리사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한테 이제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여야지만은 특허 출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상표 등록하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지적재산 중에서도 지적재산이 나뉘어요. 그래서 상표 등록하고 저작권이 주로 같이 가요.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카피라이트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트, 특허는 이제 따로 되는데, 특허는 이제 변리사 시험을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안 보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사인할 때 내 이름을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다 작성을 해놓고도. 그러면 변리사 자격 있는 분이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본 변호사가 그걸 마지막 파이널 리뷰를 하고 사인을 대신 해줘야 되는 그런, 뭐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네, 맞아요. 변리사 시험도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래도 뭐 공대 나오고 막 이러신 분들한테는 뭐 아주 어렵진 않다라고 뭐 하는데, 근데 그거 다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아주 어렵지 않다라는 변호사의 말은 어려운 걸 수 있죠. 네. 일단은 그 트레이드마크의 타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words, 단어들이 있죠. 소니, 뭐 IBM, 구글, 뭐 이런 그런 거고, names, 뭐 사람 이름일 수 있죠. 리즈 클레이본, 뭐 구찌도 아마 사람 이름이죠. 뭐 사람 이름들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phrases도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슬로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Fly the Friendly Skies 뭐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 I'm loving i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m loving it 그 우리 막 되게 쉽게 쓰지만 사실은 남들이 좋아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등록이 돼 있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뭐 코카콜라도 그렇고 이런 어쨌든 대기업들은 슬로건을 많이 쓰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 슬로건 자체를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심볼은 로고예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심볼 유명한 뭐 애플사의 애플 그 사과 이렇게 딱 한 입 베어 문 사과라던가 이런 것들은 로고죠. 그런 로고들이 또 보호를 받고 있다. 디자인은 이건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병의 모양 이게 되게 이렇게 S자로 돼서 손을 탁 잡으면은 탁 쏙 들어간 부분을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이 느낌. 이걸 또 이제 디자인으로 분류가 돼서 트레이드 드레스로 해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안 써 있지만은 향, 냄새 같은 것도 등록이 가능해요. 등록 가능하고 뭐 소리도 등록 가능하고 색깔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 상표 등록의 세계라는 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어떤 상표가 등록돼 있고, 어떤 냄새가 등록돼 있고, 어떤 소리가 등록돼 있고. 근데 이제 뭐 넷플릭스에 두둥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모든 프로에서 다 쓸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두둥 하면 우리는 아 넷플릭스 켰구나 하는 그걸 딱 아는데 갑자기 두둥 했는데 MBC 딱 나오고 두둥 SBS 막 이러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두둥 소리 나면 넷플릭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혹은 뭐 어느 뭐 향을 맡았을 때 아 이 가게는 이 특정한 향이 있구나. 뭐 혹은 어느 호텔에 들어갔을 때 아 이 호텔만 오면 딱 이 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 향을 맡는 순간 와 이 모든 경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향과 사람들의 서비스와 뭐 인테리어와 그쵸? 그래서 향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앞에까지는 그냥 간단한 소개였고 조금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굳이 한국말로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는 제가 이제 영어 브로커라 그래가지고 영어를 많이 가르치는 채널이다 보니 여러분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드마크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이는가? 그래서 뭐 상표는 identify하고 distinguish goods from those manufactured by others.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진 이런 상품들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identify는 뭐 이제 이게 뭐 이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되고 인지되고 구별되기 위해서 이걸 쓴다. 그리고 이게 누가 만든 건지 그 소스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쓴다. 그게 뭐 누군지 모를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빅토리아 레몬이 이 회사를 모른다고 쳐요.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 이게 이 회사 거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비슷한 걸 마셨을 때 지난번에는 빅토리아 레몬이었는데 오늘은 뭐 다른 회사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아 이 회사마다 나오는 음료가 다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뭘 하거나 뭘 사건 뭘 마시건 뭘 즐길 때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서비스 마크는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비스 마크는 내가 이 로고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A,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면은 에어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뭐 맥도날드면은 레스토랑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할 때 마크를 뭐 Goods and Services에 동시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맥도날드를 음식으로도 레스토랑 서비스도 있고 혹은 굿즈도 있잖아요. 여기 막 티셔츠 M자 해가지고 티셔츠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clothes 그건 굿즈죠.
그리고 레스토랑 서비스. 그거는 이제 레스토랑 서비스니까 서비스죠. 그래서 다양한 굿즈 앤 서비스 클래스가 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나는 요 분야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 상표를 쓰고 싶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비스 마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프로텍션을 그러면 보호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영어가 너무 많죠.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The rightful owner of a trademark service mark can prohibit others from using the same mark or another mark which is so similar in sound, meaning, or appearance that it would be likely to lead to confusion among customers regarding the source of the products or services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mark is used. 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남들이 못 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면.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비슷해. 뭐 맥도날드다. 근데 맥구날드다. 비슷하죠. 맥도날드, 맥구날드, 맥주날드 한 다음에 맥주를 팔아요. 근데 막 M자 새겨가지고 맥주날드. 약간 싫어할 것 같죠? 뭔가 느낌이. 그런 거라던가. 뜻이 비슷하다. 뭐 뜻이 비슷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생긴 게 비슷하다. 막 로고가 예를 들어 뭐 프라다 로고는 항상 이렇게 삼각형의 프라다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프라하 이래가지고 판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사람들한테 헷갈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빅토리아즈 레시피 뭐 이래가지고 하나를 더 내. 그 다음에 똑같이 속옷을 팔아. 근데 막 이런 뭐 브랜드 태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모르고 빅토리아 시크릿인 줄 알고 나의 브랜드인 빅토리아 레시피를 막 사 입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질이 안 좋아. 뭐 어디선가 막 대충 싼 막 천에다 막 찍어냈어. 그러면은 제가 입은 다음에 야, 이 빅토리아 시크릿 소문이랑 다르게 아주 싸구려네. 그러면 빅토리아 시크릿 이미지가 또 다운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퓨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사기 행위랑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더욱더 민감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남들이 못 쓰게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법률적인 건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면 이거를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잠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저녁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케이스를 몇 개만 설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처음 페이지에 나왔던 Marvel and DC Comics. 이게 이제 슈퍼히어로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1917, 왜 이렇게 목소리가 도올 선생님이 되죠, 점점? 하여튼, 1917년도에 슈퍼히어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였어요. 이게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닌 거죠. 히어로와 슈퍼가 따로 있다가 슈퍼히어로 붙은 게 1917년도다. 근데 이거는 Public Figure of Great Accomplishments. 되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그런 유명 인사라는 뜻으로 쓰였대요. 슈퍼히어로가 처음에. 그런데 이 슈퍼히어로가 나중에는 뭔가 대단한 막 슈퍼맨 막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슈퍼히어로가 마블에서도 쓰고 DC에서도 쓰죠. 누구 걸까요? 이 슈퍼히어로라는 단어가 트레이드마크예요, 미국에. 근데 이게 마블 걸까요? DC 코믹스 걸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모두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것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외에, 두 회사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둘이 같이 공유합니다. 마블하고 DC가. 이렇게 상표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제가 그러면은 뭐 제 일기장에다가 당신은 슈퍼히어로,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 썼어요. 그러면 고소를 당할까요? 그렇진 않죠. 제가 그걸로 뭐 돈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만화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올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저 일개 개인인 제가 뭘 하던 아마 그들은 그렇게까지 상관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커지면 상관을 하겠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애플 코퍼레이션하고 애플 컴퓨터. 여러분들 비틀즈의 애플 기억하시나요? 못 하시겠죠. 젊은 분들이 많으시면.
비틀즈 앨범에 이 애플 보세요. 거의 애플 회사가 그죠? 똑같죠? 솔직히 똑같잖아요. 이 사과 똑같죠? 네. 비틀즈가 애플 관련된 앨범을 내고 8년 뒤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 이거를 만듭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이제 애플 컴퓨터니까, 애플은 컴퓨터. 여기 비틀즈 애플은 뮤직. 서로 굿즈 앤 서비스가 나뉜다. 그래서 공존하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애플이 뭘 만들었어요? 아이튠즈를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뮤직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플이. 그러니까 이제 비틀즈의 애플 콜프스가 어떻게 했어요? 뭐야? 뮤직은 내 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뭔 소리야? 이제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2007년도에 $500 밀리언 주고 샀다. $5 밀리언 가 한국 돈으로 얼마지? 지금 환율이 있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보세요. 한 5,000원, 만약에 $1라 그러면 1,000원이라 그러면 5,000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상표를 샀어요. 이 사과 그림이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도 있고 상표 등록도 돼 있고 막 다 하겠죠. 이 저작권은 이 사과를 찍은 사람이 아마 있겠죠. 사과 사진을. 이게 그림이라면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애플이라는 단어는 그냥 굳이 안 쓰는 걸로. 이미 애플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안 한 게 있나요? 그죠? 우리 세상에 너무나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애플이라는 단어는 브랜드명으로 아예 쓰지도 말고, 그린 애플, 레드 애플 다 쓰지 마요. 그린 애플, 레드 애플 등등등 그냥 다 쓰지 말고 그냥 다른 과일을 찾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루이비통 닭. 제가 루이비통 닭이라고 하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루이비 통닭이다. 루이비 통닭. 근데 저기 써있기는 루이비통 닭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이 브랜드는 루이비통 하고 띄고 닭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본인들이 말할 때는 루이비 통닭.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자, 루이비통. 이게 진짜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루이비통하고 루이비통 닭. 이거 모르고 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 로고도 너무 이거 그죠? 엑셀한 다음에 여기다 닭을 또 붙이셨어요. D. 이게 된다고 아마 생각하셨겠죠. 우리는 통닭계 럭셔리 이런 느낌으로 아마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 기사를 제가 봤던 게 여기 캡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프라닭은 되고 루이비통은 왜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프라닭에서 만든 게 진짜 프라다랑 되게 마크도 비슷하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프라다는 왜 계속 되는데 루이비통 닭은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루이비통 닭은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연 치킨집이에요. 경기도 양평에. 웃으면 안 되는데.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을 떠올리게 하는 상호에 치킨 포장지 역시 고유의 LV 모노그램을 다 넣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제 어쨌든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LVMH 그룹이 이걸 보고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랬더니 서울중앙지법이 루이비통 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쓰지 말아라 로고를. 그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루이비통 측에 하루에 5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어요. 양측에서 받아들였어요. 그 LVMH가 되게 큰 인심을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을 바라지 않고, 그래, 지금 멈추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50만 원만 하루에 내라, 만약에 어기면. 그랬는데 이 통닭집 주인이 동의해놓고 갑자기 이제는 이름을 차 루이비 통닭으로 바꾸셨어요. 차 루이비 통닭. 아니, 너무하잖아요. 근데 영문 철자 띄어쓰기를 바꾸고 앞에 알파벳 3개를 붙였어요. 원래는 루이비 요 통닭 이거 붙였었죠. 요걸 붙였었는데 이거 왜 안 돼? 이게 또 색깔이 바뀌었네요. 여기를 붙였었죠. 루이비 통닭으로. 그랬는데 띄었어요. 띄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차를 붙였어요. 차 시성을 가진 통닭집 주인이셨나 봐요.
네, 여기서는 관할이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이 트레이드마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테리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 뭐 제 이름이 서동주니까 동주 치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막 아프리카에 있는 치킨집 주인이 야, 내가 여기 동주 치킨 하고 있는데 너 서울에서 동주 치킨 하지 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커스터머가 나뉘잖아요. 이 모든 트레이드마크 뭐 이런 것들, 지적재산은 사실은 이 커스터머들,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지 않도록 컨퓨전을 막도록 만들어진 법인데 이 커스터머가 겹치지 않으면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루이비통은 왜 그러냐? 루이비통 같은 큰 회사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다 거의 다 해놔요. 왜냐면 가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루이비통 닭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루이비통이 한국에 있는 관할을 통해서 이런 걸 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루이비통이 말하기를 김씨였네. 차씨가 아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자, 법원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했으므로 이제 여기서부터 루이비통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간접 강제금 1,450만 원을 내놔야 된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닭집 주인님께서 김씨께서 법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름은 아니지 않느냐. 루이비 통닭 쓰지 말라 그랬지? 루이비 통닭은 써도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에휴 이러면서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가게 이름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루이비 통닭으로 읽히는 건 똑같다. 그러면서 해당 명칭을 쓰지 말라는 명령으로 어긴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1,450만 원 내라. 그래서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이걸 들은 프라닭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루이비 통닭과 같지 않습니다. 왜 다르냐? 프라닭 관계자가 말하기를 프라닭은 스페인어로 순수함을 뜻하는 푸라. 우리는 프라다를 상상도 못했어. 푸라. 너무 순수하잖아. 치킨이. 순수함을 뜻하는 걸 한 거야. 그리고 닭을 합했어. 왜냐? 한국에선 닭을 먹으니까. 그래서 푸라 닭. 그래서 정말 순수한 닭. 약간 이런 느낌이고 치킨도 요리다. 치킨 먹는 게 그냥 막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정말 요리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만든 푸라 닭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가 막 순수함의 결정체고 막 이렇다. 그래서 견고함이랑 투명함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지. 이게 뭐 프라다를 뺏긴 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티파니. 우리 사람들 프로포즈 할 때 무조건 티파니 이 티파니 박스 보는 순간 여성분들은 가슴을 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쿵쿵쿵 프로포즈 받는구나. 왜냐면 이게 비싸잖아요. 뭔가 이거를 받으면 이 박스만 봐도 비싼 것, 고급스러운 것, 그리고 모든 여성들의 로망,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이 색 하나로 이 박스에 저 색이 입혀져 있으면 갑자기 그 안에 지우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넥타이 핀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여자들은 내 다이아몬드 반지 거기 하나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을 트레이드 마크를 한 거다. 티파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일까? 근데 2021년도에 LVMH가 티파니 회사를 15.8 빌리언 달러. 이건 조단이겠죠.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색이 가진 이 파워가 이 정도 금액은 된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티파니는 이 포장지 색상으로 이걸 썼어요. 포장 상자 색으로 이걸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0여 년이 지난 1998년도에 상표로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는 상표 등록법이 그렇게 대단하게 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95년도에
트레이드마크 뭐 액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상표법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제 좀 많이 정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상표로 등록이 되었다. 미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USPTO 웹사이트에 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제가 미국 변호사잖아요. 캘리포니아. 그럼 캘리포니아 변호사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제 이름 치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은 사기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상표도 마찬가지예요. 상표, 뭐 이런 특허,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검색하는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온다. 그래서 이게 1998년도에 상표로 등록됐다. 그러면 미국은 그렇죠. 지금 저희가 봤죠. 슈퍼히어로라는 단어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색깔, 티파니색 이런 것들도 등록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이게 재밌었다 그러면은 다른 색 등록된 거 예를 들어 뭐 크리스찬 루부탱 신발 혹시 아시나요? 여기 여자분들이 계시면은 크리스찬 루부탱 신발이 밑에 그 밑창 부분이 빨간 색깔 신발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그 신발만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그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 하나에 뭐 거의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위에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아래는 밑창이 빨간 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밑창에 빨간 걸 못 따느냐? 옛날에 막 한국에서도 한동안 막 밑창 빨간 거 해가지고 막 동대문에서 많이 팔았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네, 그것도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다른 신발들은 미국이든 뭐 어디든 가면은 빨간 밑창으로 신발 안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크리스찬 루부탱이 마음을 먹으면 딴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음에 만약에 재밌으셨다면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찬 루부탱 스토리라던가 뭐가 있을까? 제가 직접적으로 맡았던 회사 얘기를 해도 좋은데 그 회사도 참 재밌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 회사는 이제 상표 등록을 할 때 아까 제가 그 병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트레이드 드레스. 약간 그 느낌, 그죠? 느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음료 위에 민트 이파리를 얹는 게 시그니처였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남들은 그 이파리를 못 얹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료수에 민트를 얹는 행위 자체가 되게 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커피에다 그걸 얹었었어요. 커피에다가. 그리고 그게 너무 시그니처 음료로 정말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꼭 등록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갈색 그 컵에 담긴 초록색 민트 이파리에서 그 느낌을 등록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맡았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뭐 사실 제 생각에도 이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음료수에 민트 넣을 수도 있지. 나조차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민트 좀. 근데 그게 너무 시그니처 음료였기 때문에 그거를 다들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힘들었던 거죠. 사실은 커피에 민트를 얹어서 먹는 자체가 그 회사 이전에 없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 구글을 정말 뭐 몇 년도 연도별로 다 정리해서 증거를 찾았을 때 그 회사가 먼저 만들고 그게 유행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뭐 집에서 해먹는 뭐 민트 커피 뭐 이래가지고 막 블로그 뭐고 올렸던 그 정황을 엄청나게 많이 캡처해서 증거로 막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뭐 법이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큰 회사들은 그런 거 자체도 막 등록하려고 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향수도 그러면 다 등록이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복불복인데요. 되려면 굉장히 특이한 향이어야 된다. 왜 향을 등록하느냐? 그죠? 차라리 포뮬라를 해가지고 특허를 내지. 그쵸? 이 향을 만들려면 이런 특허를 뭐 이런 포뮬라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허. 근데 왜 그걸 할까? 특허는 포뮬라는 그걸 보호는 받는데 이 향 자체는 사실 그 포뮬라 아니어도 다르게 해도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을 보호하려면 어쨌든 상표 등록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둘 다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상표 등록 이게 재밌었다고 하면은 뭐 냄새, 뭐 소리, 그리고 뭐 색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혹은 상표 등록 관련해서 되게 뭐 재밌었던 케이스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댓글로 좀 이런 아이디어 뭐 듣고 싶다, 이런 거 듣고 싶다. 그게 뭐 유학이어도 좋고 로스쿨 과정이어도 좋고 변호사 시험 뭐 어떻게 공부했나요? 뭐 이런 거에도 좋고 다양하게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릴 테니까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또 다시 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주무시고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양한 아이디어들 또 생각나시는 거. 네, 좋아요, 구독, 뭐 알림 설정. 예스.